자, 여러분들 저기 27페이지 그 우편 물류 국제 우편물 되는데 잘못됐네요. 거기 여러분들 이제 국제 우편물 종별 접수 요령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국제 우편물의 종류에 따른 접수 요령 그 파트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국제 통상 우편물 접수 시 봉투 가장자리에 유색의 줄자, 유색의 줄 있으면요. 이건 항공편에 한해서 취급합니다. 그래서 선편 요게 틀렸고요. 항공편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2번 보시면 국제 통상 우편물 접수 시 수취인의 주소는 단어와 문자 사이 여백을 남기지 않고 도착 지역이 들어있는 줄과 다른 주소의 구성 요건 간에 구성 요소 간에 공백이 없도록 자, 촘촘히 기재하고 그 다음에 밑줄을 치지 않도록 해라. 도착 국가 및 지역과 우편 보내는 밑줄을 치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거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여백 남기지 말고 촘촘히 기재하고 밑줄 치지 마라. 이렇게 좀 핵심 사항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O고요. 3번 같은 경우, 자,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 같은 경우는 소포 우편물이 아니라 하나의 통상 우편물로 취급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3번 O, 4번 항공서가는 외부에 에어로그램을 표시하며 등기 취급 가능하고 우표 위에 물품을 붙이지 못하며, 그렇죠? 항공서가 같은 경우 우표는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붙이지 못하며, 그리고 어떠한 것도 넣을 수 없다. 이때는 우표도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넣을 수 없음을 주제해야 한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4번 지문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다음 5번 보세요. 국제 소포 우편물 주소 기피 시 도착 국가에서 필요한 서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서식지를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6번은요. 국제 소포 우편물의 발송인이 주소 기표지를 기재한 때는 왼쪽 아래 부분에 지시사항란을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5번, 6번은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별도의 그 서식은 여러분들 서식지는 별도로 이게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에 밑에 그 6번처럼 지시사항란은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 반드시 기록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둘 다 X예요. 그래서 주소 기표지에 서식란은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그 지시사항란은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쭉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까지는 뭐 당연한 거고요. 자, 거기 보시면 만약 주소 기표지에 중량과 요금을 잘못 기재한 경우 밑줄을 그은 뒤 정정 후 서명 날인을 해야 한다. 자, 중량과 요금은요. 자, 여러분들 요거는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정정할 수 없고요. 그때는 반드시 재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정정 후 서명 날인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X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주소 기표지의 2면은 발송인에게 교부하고 3면은 접수 우체국에 접수 근거로 보관하고 나머지 면은 소포 우편물에 붙여 발송한다라고 되는데, 자, 주소 기표지에 여러분 쭉 쓰면은 1면, 2면, 3면, 4면 이렇게 뭐 쭉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2접 3발해서 2면은 자 접수 우체국에서 보관하고요. 3면은요 3발 발송인이 보관하고 나머지는 다 함께 소포 우편물과 함께 보낸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2접 3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9번 보시면 국제 소포 우편물의 주소 기표지에는 도착 국가에서 필요한 서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송인은 통관 수속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자, 우리 서식은 별도로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통관 수속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요거 X고요. 다음 10번 보시면 국제 보험 소포 우편물 주소 기표지 작성 시 보험 가액은 소포 우편물 내용물의 실제 가액을 초과할 수 없지만, 그쵸? 요거는 객관적인 가치를 그대로 적어야 돼요. 만약에 이걸 초과해서 적어버리면 사기 보험이 돼가지고 나중에 국제 우편의 손해배상의 면책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보험에는 여러분들 일부 가액에 대해서 보험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10번은 O고요. 11번 보시면 국제보험 소포 우편물의 경우 보험가액은 STR로 표시하며 발송인은 주소 기피지 해당 나라의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보험가액을 STR로 환산하여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국제보험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는 우리는 발송인은요, 그렇죠, 원화로 기재하면 되고요. 이걸 우리 발송 우체국에서 담당자가 STR로 환산해서 기재해 준다. 그래서 이게 EMS하고 구분하셔야 된다 그랬죠. EMS 같은 경우는 고객이 US 달러로 기재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11번은 X고요. 다음 12번 보시면 국제보험 소포 우편물의 경우 환산할 때는 소수 둘째 점짜리 미만은 절상, 자, 여기도 절상입니다. 반올림이 아니라 절상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기재하며 이 가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으며, 자, 정정할 수 없습니다. 자,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두십시오. 보험가액의 최고한대로는요 4,000 SDR,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 대략 700만 원이다 라는 까지 그렇게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12번엔 5 이렇게 가면 되고요. 다음 13번 같은 경우, 자,
보통소포, 보험소포. 자, 2016년도까지는 보통소포 같은 경우는 CP, 그 다음 보험소포 같은 경우는 CV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험소포든 보통소포든 둘 다 CP로, CP 기표지로 통일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 X. 그다음 14번은요. 그래서 미국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창조가 더 비싸기 때문에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 오고요. 그다음 15번 보시면 자, 국제 소포 우편물 접수할 때 주소 기표지의 크기보다 자, 소포가 더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접수 거절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큰 포장을 좀 크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통상 우편물로 접수하기를 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접수 거절한다 이 말 틀렸습니다. 아, 그러네요. 작은 소포로 접수한 경우 등기 통상 우편물을 권유하거나 최소한 주소 기표지보다 크게 포장해서 접수하도록 한다. 예, 맞는 지문이네요. 그래서 접수 거절하면 안 돼요. 자, 제가 며칠 전에 했던 그 모의고사 문제랑 좀 헷갈렸네요. 자, 16번 보시면 국제 소포 우편물 접수 시 당일 주소 기표지를 사용한 접수 내역은 필요시 전산 입력을 할 수 있다. 자, 이거 필요시가 아니라 자, 반드시입니다. 묶음권 사용할 때 필요시 그 2016년도 기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게 놀라가지고 여기 16번에도 그렇게 여러분들 지문화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거 당일 주소지 기표지를 사용한 접수 내역은 반드시 점산 입력하라 이렇게 해야 돼요. 반드시 점산 입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16번은 X고요. 다음 17번 보시면 자 EMS는 실물 수단에 의한 가장 신속한 우편 업무로서 다른 우편보다 자 우선 취급 그 다음에 통신문, 서류, 물품 모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짧은 시간에 수집, 발송, 배달하는 우편 업무로서 자 빠르고 정확하게 가려면요, 그렇죠. 항공과 등기를 기본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공과 등기를 기본으로 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보시면 자 우리 그 2014년도에 기출 아주 간단한 문제가 나왔는데 저 EMS의 그 특수 취급 부가 서비스 대상은 배보 초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달 통지 그다음 보험 취급 초특급 우편 그다음에 이는 EMS 프리미엄 서비스예요. 그래서 국제 속달이 아닙니다. 그래서 18번 X 그다음 19번 보시면 국제 특급 우편은 행방조사 결과 우체국의 잘못으로 인해서 송달 예정 시간보다 자 몇 시간요? 48시간입니다. 48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그때 배상액은 이건요 지연 배상으로서 납부한 우편 요금을 지연 배상액으로 한다. 그래서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20번 볼게요. EMS는 우편 취국을 제외한 모든 우체. 자, 여러분들 EMS 나오면 우편 취국 제외 안 합니다.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당일 업무 마감 시간 이후 접수할 때, 그럴 때 여러분 뭐 정중하게 다음에 오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일 이 길 배송됨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라도 하기를 원한다면 그때는 접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접수를 거절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지금 두 개가 틀렸네요. 우편 취국을 포함한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 가능하지만 당일 업무 마감 시각 이후 접수 시에는 그때는 뭐냐 이 길 배송됨을 설명한 후 그때 그분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접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21번 같은 경우 자 EMS로 보낼 수 있는 것 보낼 수 없는 것 구분하셔가지고 그래서 EMS로 보낼 수 있는 것은 회사하고 컴퓨터와 관련되는 거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EMS로 보낼 수 없는 거는 자 우리 돈과 관계되는 것 그리고 뭐 기중품 그 기금속 같은 그런 것과 관계되는 것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뭐 저도 이렇게 강의를 그 기본 강의에서 이렇게 막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걸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실제 이제 실강에서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제가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많이들 정리를 하셔가지고 뭐 가르친 입장에서는 참 보람도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실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기출됐던 걸 바탕으로 저도 뭐 제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동안에 기출됐던 문제를 갖다가 가급적 분석을 하면서 그게 맞는 문제들을 최대한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 책에 정말 이번에 좀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그 무려 4분이나 진짜 수고를 하셔가지고 그 오타까지 확인을 했는데 그게 좀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어쨌든 뭐 출제 의도가 어떻든 간에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수험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문제를 좀 많이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좀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무한적으로 이렇게 계속 좀 반복을 하시면 분명히 도움은 되실 겁니다. 저도 이걸 통해서 정리한 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시험장에 갈 거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뭐 성적이 안 나온다면 그러면 또 제가 잘못 가르친 거 제 방식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저도 책임감을 갖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오타에 너무 민감하게 물론 이제 수험 생활이 이제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민감해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빨리 이제 정정본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기도 힘든데 마음고생까지 제가 시켜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저기 이제 1번부터 거기 문제 보시면 자, 상품 견본. 자, 이거 회사와 관계되는 거 O. 비가공의 금은 가공도 마찬가지고 비가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금속 그래서 X. 그다음 교환 수표 돈과 관계되는 거 X. 마이크로필름 컴퓨터 데이터 컴퓨터와 관련되는 거 O. 동전 화폐 돈과 관련되니까 X고요. 마그네틱 테이프 컴퓨터와 관련되는 거 O. 그다음 보석등 기중품 X. 신용카드도 뭐 돈과 관계되는 거 그런 쪽으로 가시면 X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조심하실 거는 이렇게 EMS로 보낼 수는 없지만 이건 나중에 보험서장으로는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속이나 화폐 같은 거 수표 이런 것들은 보험서장으로는 취급이 가능하다는 거 그것과 구분하시고요. 다음 22번 보시면 자, EMS 기표지 작성할 때 요거는 몇 그램 단위입니까? 10g 단위죠. 그래서 요거는 보험소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g 단위로 기재하고 내용품의 가액은 객관적 가치를 US 달러로 요거는 고객이 기재를 하면 되고요. 23번 보시면 자 우리 보험 가입 안내할 때는 진짜 100만 원 이상이 아니라 1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23번에는 10만 원 이상 필히 보험 가입 안내해야 한다. 이렇게 가야 되고요. 24번 보시면 EMS 기표지 작성 시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을 쓸 때 주소 성명은 영어나 불어 또는 자, 발송국 언어가 아니라 도착국 언어로 써야죠. 뭐 발송국 언어로 쓰면 도착지에서 그거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래서 이거는 도착국 언어 이렇게 가야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서 뭐 나름 뭐 이번에 계속 의도한 바가 있어서 그렇게 내긴 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는 자, 성명하고 주소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영어나 불어 또는 도착국 언어. 그렇지만 서울 코리아 그래서 도시명과 국가명은 반드시 영어 대문자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4번은 X고요. 다음 25번 같은 경우 주소 성명이니까 반드시 영어 대문자 아니죠. X. 그다음 26번은요. 그렇죠. 주소나 성명은 영어나 불어 발송국이 아니라 도착국 이렇게 가야 됩니다. X. 그래서 한 번에 묶어서 그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다음 27번 보시면 자, 배달 통지 같은 경우는 자, 별도의 CN07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물에 첨부하도록 한다. 그렇죠. 배달 통지는 CN07고요. 자, 등기 같은 경우는 CN04입니다. 그래서 요 27번은 맞는 지문이네요. 그다음 28번 보시면 자, 국제 특급 우편의 보험 취급 시 보험 가액까지는 보험가액이 65.34 SDR 즉 11만 4,300원 이게 기본 요금이에요. 우리 주차장에서 기본 요금에다가 뭐 시간이 추가될 때마다 플러스 알파가 계속 붙는 듯이 우리 EMS 보험 취급할 때 기본 요금 자 기본 요금 정도만 좀 정확하게 알아두십시오. 어쨌든 여기는 2,500원이 아니라 2016년도에 변경됐습니다. 이게 2,800원으로 기본 요금 변경되고요. 그리고 그 5.34 SDR 또는 11만 4,300원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 요금의 그 금액만큼 더할 때마다 이때는 똑같이 2,800원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550원씩 추가된다는 거. 자, 이 정도는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자, 우편 파트는 다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 요금 2,800원에 그 금액에다가 550원씩 추가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29번은 워낙 뭐 제가 많이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와 EMS를 교환하는 모든 EMS에 대해서 보험 취급 가능하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다음 30번 보시면 자, 이거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 EMS 보험 가액 같은 경우는 객관적 가치를 기재합니다. 근데 우리 보험 취급 수수료 있죠. 요거는 EMS 요금하고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요건 합산해서 그 EMS 요금에다가 기재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별도 기재가 아니라 합산해서 포함해서 기재한다라는 거.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31번 보시면 국제특급 우편을 보험 취급한 경우 손해배상 금액은 보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손해가, 우편 요금, 보험 취급 수수료로 한다라고 되는데 자, 이거 제가 계속 밀고 있는 거랬죠. 보험 취급 보험 가액이 있죠. 보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손해가 그리고 플러스 뭐만 자, 납부한 우편 요금만을 손해배상 예고를 합니다. 보험 취급 수수료는 제외된다.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관련해서 간단한 케이스 문제 32번 보시면 보험 가액은 30만 원, 실손액은 27만 원, 우편 요금은 5만 원, 보험 취급 수수료 1만 원이면요. 그렇죠. 보험 가액의 범위에서 실손액이 그 이내죠. 그럼 작은 거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실손액 27만 원에다가 우편 요금 5만 원까지 더하면 그렇죠. 32만 원이 돼야 됩니다. 33만 원이 아니라 32만 원 돼야 되고요. 그다음 33번 관련해서 등기의 개념 그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중요한 거는 마지막 문장이다. 모든 통상 우편물은 등기로 발송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통상 우편물에 대해서 등기를 취급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등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등기는 CN01이 아니라 CN04 이렇게 가야 됩니다. CN04
다음 35번 보시면 국제우편의 배달 통지는 국내 우편의 배달 증명과 유사 맞죠? 그래서 기록 취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우편물에 하나에 청구할 수 있다? 아닙니다. 배달 통지는 자 그쵸 등기 취급이 돼야지 배달 통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록 취급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 36번 보시면 자, 은행권, 수표 등의 유가증권은 자, 아까 앞에서 잠깐 봤지만 EMS로는 발송할 수 없지만 보험서장을 통해서 보험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그 금액 자체를 배상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험 취급이 됐으면 보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손해액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36번은 O가 되고요. 37번 보시면 EMS로 보낼 수 있는 물품과 보험소장으로 발송할 수 있는 물품은 일치하지가 않고요. 보험소장이 아까 범위가 더 넓었었습니다. 다음에 38번 보시면 보험소장의 건당 최고 한도액은 4,000 SDR이며 내용품의 일부 가치만을 보험 취급하는 것도 허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다음 39번 보시면 기금속이나 기중품, 기차편등 같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서류 자, 보험소장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 수표 같은 유가증권도요. 역시 보험소장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MS로 보낼 수 없는 돈과 기중품 그런 것들도 어디로요? 보험소장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국제우편 요금인데 1번 보시면 국제우편 요금은 만국우편 협약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고 자 요금 관련되는 거는 장관이 정합니다. 그래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해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면 되고요. 2번 보시면 국제우편 요금의 체계는 운송편별에 따라 통상우편물 요금, 소포우편물 요금, 국제특급 자 이거는 운송편이면 항공편, 항공요금, 선박요금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요거는 종류별에 따라 종별 이렇게 해서 종류별에 따라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2번 X. 그다음 3번 같은 경우 자 별납은 여러분 국내 우편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인이 다량의 우편물을 갖다가 동일한 규격, 동일한 뭐 가격이라나 그렇게 보낼 때 하는 건데 자 이때는요 우편 취급국 국제 우편물의 별납은 우편 취급국을 포함한이 아니라 우편 취급국을 제외한 그래서 이걸 혼합하고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함한이 아니라 제외한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국제우편 요금의 별납의 경우 사전계약을 한 다음에 발송 기준수에는 제한이 없다. 아닙니다. 별납은요. 그렇죠. 이거는 10통 이상이 돼야 돼요. 통상우편물 10통. 그래서 10통 이상이 돼야 되고 혼합은요. 월 100통 뭐 이렇게 정리했던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5번 보시면 자, 우리 혼합 우편물에 대해서는 자, 뭐 뭐랑 이제 잘 아시죠. 미리 발송 예정 물량의 그 담보 금액을 갖다가 몇 배요? 발송 예정 물량 금액의 2배를 담보 금액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 20일에 이제 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배가 아니라 2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6번 보시면 국제우편 요금의 후납은 그랬네요. 그래서 월 100통 이상 발송하는 국제통상 우편, 국제소포우편물을 취급 대상으로 하고 자 별납과 달리 모든 우체국에서 취급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세요. 국제우편 요금의 혼합은 동일인이 한 번에 100통 이상, 자, 한 번이 아니라 이건 매월, 월 100통 이상 발송하는 국제통상 소포우편물을 취급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7번 X. 다음 8번 보시면 국제우편 요금 수취인 부담은 우편물을 외국으로 발송하는 자가 국내 배달 우체국과 계약을 체결하여 회신 요금을 자신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집배 우체국이 하나에 취급한다. 자, 맞는 질문입니다. 자, 맞는 질문이고요. 그래서 IBRS의 그 개념 관련해서 뭐 내용은 뭐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뭡니까 회신을 갖다가 받기를 원하는 그 수취인이 부담하는 게 바로 IBRS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9번 같은 경우 자 국제우편 요금 수취인 부담은 모든 우편물을 대상으로 하며 자 모든 우편물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우리 통상 우편물을 대상으로 하면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쇄물과 엽사에 한한다 기억하시고 요게 50g이다라는 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인쇄물과 엽서, 소포는 안 되죠. 인쇄물과 엽서 여기에 한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10번 보시면 국제요금 수취인 부담은 모든 통상 우편물을 취급 대상으로 하지만 소포 우편물은 취급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조심하실 게 소포 우편물은 당연히 취급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통상 우편물이라고 여러분들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인쇄물 즉 봉투와 그리고 엽서에 한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국제우편 요금 수취인 부담은 최대 중량이 50g 맞죠? 그 다음에 인쇄 봉투의 경우는 950원, 엽서의 경우는 400원이다. 자 이거 금액까지 제가 낸 이유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2016년도에 여러분들 이거는 공고가 나고 난 다음에 추가 공고 났을 때 자 금액이 변경됐다고 추가 공고 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100원, 500원 이렇게 좀 암기하십시오. 1,100원, 500원.
그다음 12번 보시면 IBRS 우편물은 모두 항공 취급하며 그 밖의 부가 취급은 불가하다. 자,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 이제 2016년도에 이게 기출됐었죠. 그래서 IBRS 나오면 여러분 부가 취급하고는 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IBRS 같은 경우는 자, 우리 항공 취급 모두 항공 취급한다는 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부가 취급과는 친하지 않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3번 보시면 IBRS 우편물은 발송 유효 기간에 한정하여 발송하며 그 원칙은 그렇죠. 발송 유효 기간이 끝난 다음에 발송한 IBRS 우편물은 수취인에게 돌려보낸다. 자, 이거. 자, 여러분들이 그 13번과 관련해 가지고 자, 이거에 저기 실강문 수업 때 좀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 발송 요기한이 끝났습니다. 그 외국에 보냈는데 외국에 그 사람이 자, 우리 국내에서 보내기를 원했던 사람은 자, 만약에 요 때까지 막 요 기간까지 발송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외국에 있는 그 사람이 늦게 발송 요기한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보내면 이 국내에서는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자, 요때는 이제 다시 돌려보냅니다. 누구한테 돌려보냅니까? 발송인에게 돌려보내야 됩니다. 발송인에게. 그래서 우편물은 수취인에게 돌려보낸다가 아니라 발송인에게 돌려보낸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3번 여기 해설에 지금 수취인에게 돌려보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정답은 X예요. 수취인이 아니라 발송인에게 돌려보낸다. 자, 요거는 좀 여러분들 좀 수정을 하십시오. 그 해설지를 수정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유효기간 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된 IBRS 우편물은 접수 시스템에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 요게 중요합니다. 접수 시스템에 별도 입력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국제 항공 우편물과 같이 우리 항공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국제 물류 우편 물류센터로 보낸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나 이렇게 계속 수업을 할 때 늘 강조드린 게 IBRS 관련되는 내용들, 그다음에 IBRS EMS 관련되는 내용들, 반신우편권 관련되는 내용들 다 세 개 다 뭐예요? 일종의 수취인 부담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계속 제가 강조드렸는데 2016년도에 일부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다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 자, 요거는 IBRS EMS라는 제도에 대한 설명이네요. 맞는 질문입니다. 자, IBRS EMS는요, 그렇죠, 현재 일본의 하나고요. 그 다음 17번처럼 자, 이것도 IBRS EMS IBRS죠. 그렇기 때문에 EMS 우편물로 취급하는 거 당연하고 IBRS가 들어가면 그 밖에 부가 취급은 불가하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보시면 자, 국제 우편 요금 수취인 부담은 우편물은 선편 항공 등의 부가 취급. 자, 아까 했지만 항공 취급을 해야 되지 선편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X 같이 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19번 같은 경우 이거는 원래 제가 막 모의고사 치면서 계속 강조드렸던 건데 IBRS EMS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송 서비스 라벨을 갖다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면 그쪽에서 그걸 출력해서 붙인 다음에 우리 국내로 반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EMS로 반품 서비스 라벨을 구매자에게 전송하고, 이 말 틀렸어요. 자, 이거는 EMS가 아니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외국으로 보내면요, 그 사람이 그걸 출력해가지고 그렇게 붙인 다음에 반품하는 겁니다. 19번 X. 다음 20번은요. 자,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자, 이거 반품 서비스 이용할 때 요금은요, 통당 만원입니다. 그 통닭값이 만원인가 보네요. 통당 만원, 2만원이 아니라 2만원. 다음 착한 통닭이네. 착한 통당. 자, 통당 만원. 21번 보시면 국제 반신우편권은 수취인에게 해신 요금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고 외국으로부터 해달을 받는데 편리한 제도이며 만국우편연합의 규약에 따라 각 회원국이 발행한다. 제가 늘 강조드렸지만 요 발행은요, 국제사무국, 만국우편연합의 국제사무국에서 발행하고요, 각 회원국들은 판매할 뿐입니다. 그래서 요거 X. 그래서 22번에 또 2016년도 기출에도 그렇게 나왔네요.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에서 발행한다. 맞는 지문이겠죠. 23번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거는 우리나라에서 교환할 수 없고요. 외국 발송 항공 보통 소장, 자, 이건 최저요금하고 최저요금의 우표와 교환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다음 24번, 25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반신우편권 같은 경우는 자, 물량 우리 구매할 때 자, 일단 알아두실 거예요. 20매를 초과하면요, 초과할 수 없는 건 아니고 초과할 때는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정당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20매 이상을 초과할 때, 20매를 초과해서 구입 요구할 때는 자, 우리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24번 30매를 초과 아니죠, 20매 초과 이렇게 가야 되고요. 25번은요 20매를 하루에 20매를 초과해요 구입할 수 없다가 아니라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다음 26번 같은 경우는 자, 국제 반신우편권은 우표료에는 속하지만요 할인 판매는 불가능합니다. 할인 판매는 불가능. 그 부분이 틀렸고요.
그래서 뒷부분은 네, 맞네요. 다음 27번 보시면 국제 반신 우편권을 판매한 때는 자, 판매하면요. 앞면의 왼쪽 아래, 그다음에 교환할 때는요. 오른쪽 아래에다가 날짜 도장을 날인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27번 X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보시면 EMS 주요 부가 서비스 및 제도 grup과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자, 보시면 1번 EMS 배달 보장 서비스에 의하면 자, 이거는요. 그래서 지연 배달 예정 일보다 늦으면 실제 손해액을 지연 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한다라는데 48시간 이상 지연이 아니에요. 자, 그때 배달 예정일보다 여러분들 늦으면 그때는 납부한 우편 요금을 배상해야 되겠죠. 그 다음 2번 보시면 EMS 배달 보장 서비스는 우편 취급국을 포함한 자, EMS가 있으면 자, 우편 취급국을 포함 그리고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취급하며 접수 가능한 국가로 일본, 미국, 중국, 호주 등이 있다. 자, 그래서 이게 2016년도에 이렇게 기출이 됐는데 자, 여러분들 그 10개 국가 있죠. 중국이 추가됐으니까 한, 중, 일, 미 자, 이렇게 4개랑 그다음 영국과 관계되는 영국, 호주, 그다음 홍콩, 그다음 유럽은 뭐 어디가 있었습니까? 프랑스하고 스페인 있었고요. 그다음 아시아 다른 나라로 태국 이렇게 해서 10개 국가였죠. 그래서 10개 국가. 그래서 뭐 이렇게 지문이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더라도 중간에 뭐 다른 나라 아닌 나라가 하나가 딱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개 국가 정도는 좀 암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4개를 끊어서 암기하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자, 4월 29일 날 오전 10시에 우체국에서 홍콩으로 EMS 배달 보장 서비스를 신청했다. 자, 홍콩이니까요. 아시아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호주 거기가 아니라 아시아로 접수하네요. 아시아. 그때 오전 10시 오전에 접수했을 때 그때 그러면요. 이거는 접수한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배달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 4월 29일이니까 그 다음에 4월 31일이 없으니까 5월 1일이죠. 그래서 5월 1일까지 그리고 이거는 배달 보장 서비스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48시간이 추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5월 1일까지 배달돼야지 그 이후로 배달되면 지연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일 날 도착했다면 이에 따른 지연 배상 받을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4번 그쵸 요때 행방조사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 한해 그쵸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 다음 5번 보시면 자 EMS 프리미엄 서비스는요 그쵸 사기업과 공기업의 어떤 시너지를 통해서 그 시너지 제고를 이룰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자 EMS 배달 보장 서비스의 경우 접수 가능한 국가 미국, 캐나다, 영국, 스페인, 독일 등의 10개국 있다. 막 적었죠 제가. 그래서 이거 캐나다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영국, 스페인, 독일이 아니네요. 그래서 독일도 아니고요. 다음 7번 보시면 자 EMS 프리미엄 서비스 8번, 9번, 10번, 11번 자 이거 한 번에 여러분들 이거 쭉 문제를 냈던 이유는 EMS 프리미엄 서비스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취급 요건이 있죠. 잘 정리하시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부터 한번 정리하시면 EMS 프리미엄 서비스는요. 제한 부피가 가로 세로 높이는 가장 긴 변의 길입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에다가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고 높이를 더한 값이 419cm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가장 긴 변의 길인 높이가 27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피 제한이 있고요. 그다음 무게 취급 중량과 관련해서는 70kg까지가 최대 무게입니다. 최대 중량인데 다만 여기서는 최적 중량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한 것에다가 6,000g을 나누어서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해 가지고 최적 중량과 일반 그냥 중량을 비교했을 때 큰 중량을 갖다가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게가 지금 보내려고 하는 무게가 60kg에 불과하지만 최적 중량을 계산했더니 80kg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최대 중량 그 70kg을 초과해 버리죠. 그러면 이건 접수가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8번 보시면 EMS 7번은 그쵸 무거운 물건 70kg까지니까 무거운 물건 배송하기에 적합하다 맞는 지문이고요. 8번은요 부피 제한 그래서 우편의 길이와 둘레 합이 33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때 둘레 합을 계산할 때는 가로 세로 높이 합을 구한다. 그래서 통상 우편물 소포편물 우리 구분할 때 가로 세로 높이 합을 구했던 거랑 비교하셔가지고 그래서 가로 세로 더한 다음에 곱하기 2 그리고 높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330이 아니라 419. 그리고 가장 긴 변의 길이는 270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9번 보시면 EMS 프리미엄 서비스는 EMS를 전제로 함으로 EMS를 취급하는 국가를 대상. 그게 아닙니다. EMS를 취급하지 않는 국가도 프리미엄 서비스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민간사가 그 제휴를 하는 거기 때문에 EMS를 취급하지 않는 국가라도 EMS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다라는 거 구분하시고요. 그다음에 10번 보시면 70, 80, 90이다. 그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다. 그럼 70하고 80 더하면요 150이고 거기다 곱하기 2하면요 300이죠. 300에다가 90 더하면 390. 그러면 419 초과하지 않죠. 그래서 가능하고요. 자, 가장 긴 변의 길이가 90이기 때문에 27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피 제한은 걸리지 않는다. 10번 맞고요. 그다음 11번 보시면 중량이 60kg. 가능하네요. 세 변의 길이가 70, 80, 90이네요. 방금 봤지만 70, 80, 90인 경우에는 가능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최적 중량 이걸 고려를 해봐야 돼요. 70, 80, 90.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 여기에다가 뭘로 나누는 거요? 6천으로 나누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다음에 3 되고 이거 2 되고 1 되고 4 되고 그러면 3, 4, 12 곱하기 7하면 84네요. 그래서 요거는 84kg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중량이 60kg이다 하더라도 최적 중량이 84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중량으로 인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70kg까지가 제한인 EMS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11번 X. 그다음 12번 TCS에 대한 설명으로 맞고요. 그다음 13번 자 EMS와 달리 TCS는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발송일 청구가 없더라도 저기 배달 결과 통보해 주죠. 그래서 이것도 X고요. 그다음 14번 같은 경우 자 TCS 같은 경우는 서류, 상품이 견본을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서류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과거에 일본의 경우 5만 원 이하의 소형 물건에 대해서도 취급을 했지만 지금은 일본이 빠졌으니까 서류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가야 되며 그래서 14번 X, 13번 보시면 자 TCS 같은 경우 서울 경인 지역은 접수 후 2일 배달, 기타 지역은 접수 후 2일째 배달해지며 배달 예정일보다 지연 배달된 경우 납부한 요금액을 배상한다. 자 일단 전단의 설명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면 서울 경인 지역이라고 반드시 접수 후 2일 배달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오전 접수냐 오후 접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오전 접수 같은 경우는 2일 배달이지만 오후 접수 같은 경우는 기타 지역하고 마찬가지로 접수 후 2일째 배달 그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때 납부한 우편 요금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그렇죠. TCS 관련된 지급 수수료 4,500원까지도 그때 배상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납부한 요금액 그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서 EMS 그 국제 특급 우편 요금 플러스 취급 수수료까지 배상액으로 준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6번 같은 경우 홍콩 서류, 베트남도 서류입니다. 그래서 X. 17번. 다음 베트남은요 17시, 홍콩은요 그래서 9am 딜리버리 해서 09시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18번 보시면 자 2018년 5월 1일 오후 2시에 대구네요. 기타 지역. 그러면 요거는 접수 2일째 배달돼야 되겠죠. 그래서 2018년 5월 1일 날 됐다면요. 5월 13일 날, 5월 3일 날 홍콩이니까 9am 딜리버리. 그래서 9시까지 맞습니다. 19번 보시면 경기도 용인이네요. 용인은 자 우리 경인 지역. 근데 오전 10시니까 오전 접수죠. 그럼 다음 날 배달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호시민까지는 발송한 다음 날 맞죠. 근데 14시가 아니라 베트남은 자 17시까지 돼야 되겠죠. 그래서 14시가 아니라 17시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할 때 홍콩이 9am 딜리버리예요. 그래서 그 순서가 바뀌었네요. 21번 보시면 자 이거 추가 취급 수수료 자 이것도 이거 바뀐 부분이니까 잘 보십시오. 예전에 물론 2018년이 아니라 2016년도에 바뀐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 취급 수수료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4,500원. 그래서 우리 TCS를 이용할 때 그냥 EMS 요금에다가 4,500원을 더 추가 취급 수수료로 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지연 배달되면요 이때 다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특급 우편 요금뿐만 아니라 그 4,500원의 지급 수수료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22번 보시면 EMS 프리미엄 서비스는 자, 최대 중량이 70이고요. 다음 TCS 자, 이 내용은 이번에 그 공고 내용에서 빠지긴 했는데 TCS도 여러분 30kg까지예요. 30kg. 그래서 순서가 어쨌든 바뀌었습니다.
다음 23번 보세요. 고객이 PC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우체국에서 입력한 정보를 포스트넷과 연계하여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는 것을 갖다가 개인 고객 방문 접수 서비스. 그게 아니라 창구 접수 서비스겠죠. 그래서 이시핑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접수, 개인 고객 방문 접수 서비스도 있고요. 창구 고객 서비스. 그래서 종류가 두 가지 있다는 거 그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번, 자 제가 뭐 늘 정리해드렸던 거죠. 이시핑으로 가능한 거 세 가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4번요. 그 다음에 수출 우편물 발송 확인 서비스에서 발송일이 사전에 세간에 수출 신고를 하여 수리된 물품이 들어있는 우편물은 자 수리일로부터 그죠. 이거 30일 이내에 선적해야 됩니다. 통관되고 난 다음에 30일 내에 선적 또는 기적을 안 하면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그게 취소가 돼버려요. 그래서 수출 신고 수리가 취소된다라는 거까지. 그래서 이건 X가 되겠네요. 다음 26번 보시면 한중 해상 특송 서비스와 관련되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전기 선박편을 이용하기 때문에 EMS보다 최대 70%까지 저렴하다. 그래서 26번 O, 27번은요. 어디서 어디? 자, 부산항은 여러분들 너무 돌아가잖아요. 그 부산항이 아니라 인천항에서부터 중국 위해항까지 그리고 전기 선박편을 통해서 그렇게 간다. 그래서 임시 선박이 아니라 전기 선박편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B2C 전자상거래 기업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우편 할 때 우체국 쇼핑파 때 있었죠. 그래서 B2B 그거랑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B2C 그래서 이거는 기업과 개인 간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 기업에게 판매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28번에 있네요. 한중 해상 특송 서비스는 개인과 기업에게 기업이 아니라 개인에게만 한해서 그렇게 배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량 물품도 안 되고요. 허위 기재된 물품도 통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두 개가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29번 보시면 그렇죠. 이거는 직접 중국에서 우리가 보세 창고 운영할 필요 없죠. 뭐 저렴하니까 국내에서 그냥 생산하고 난 다음에 국내 창고에서 그냥 바로 발송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게 유리하다. 29번 오호. 30번 유럽행 국제 특송 서비스는 유럽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EMS보다 신속하지만 다소 비싼 유럽행 국제 특송 서비스를 말한다. EM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국가에 다이렉트로 그냥 항공을 통해서 가면 되는데 이거는 어디로요? 프랑스로 한번 직결했다가 다시 뿌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신속하다. EMS보다는 그렇죠. 신속하진 않죠. 그리고 신속하지 않은 대신 저렴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속, 비싼 이거 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1번은 독일이 아니라 프랑스 그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번 보시면 자 국제특급 우편의 경우 감액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감액 받기 위해서는요 계약 국제특급 우편의 감액도 있지만 수시 국제특급 우편의 감액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지문처럼 감액을 받기 위해서는 우정사업본부 각 지방우정청 총괄국 6급 이하의 우체국에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해야만 한다. 그 계약 꼭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저 감액률 3%가 적용되고 그 50만 원 넘어가는 경우에는요, 그렇죠. 계약 국제특급 우편의 감액률을 준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다음에 33번 보시면 계약 국제특급 우편의 감액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50만 원, 월 50만 원 이상. 자, 이거는 월입니다. 월 50만 원 이상 초과. 그래서 뭐 이상 초과 이게 뭐 예전 자료를 찾아봐도 뭐 이상 초과 계속 혼용해서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뭐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고 EMS 우편물을 발송하는 이용자지만 수시 국제특급 우편의 감액을 위한 이용 요건으로 1회에 자 이때는 2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초과 이때 3% 적용한다 그랬죠. 다음에 자, 34번 보시면 원래는 여러분들 18% 그래서 50부터 150, 150부터 500, 500부터 1000, 1000에서 2000, 2000에서 5000, 5000에서 1억, 1억에서 2억, 2억 초과 요 경우로 나눠가지고 4, 6, 8, 12 이렇게 하면 18% 2억 초과가 18%가 최대잖아요. 그렇지만 자, 그 이상의 감액도 여러분들 지방 우정청장이 승인 후 별도 계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적용되지 않는다면 틀렸어요. 그래서 35번 보시면 월 계약 국제특급 우편 요금 감액은 이용 범위에 따라 다르며 그쵸 다르고 월 1,500만 원의 EMS 우편물 발송 계약을 맺은 이용자는 이렇게 됐네요. 자, 1,500만 원이니까 50에서부터 150, 150에서부터 500, 500에서부터 1000, 1000에서부터 200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4, 6, 80. 그래서 이거는 10%가 되겠네요. 10%의 감액을 받아. 그렇죠. 10%의 감액을 받았으니까 1,500만 원입니다. 그럼 10%면 150만 원. 그러면 1,350만 원을 지급하면 된다. 35분. 오. 그래서 그냥 이런 케이스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6번, 37번. 자, 우리 계약 해지하려면요. 그렇죠.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우리 이용 계약자가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 국제특급 우편 요금의 금액 그걸 납입하지 않은 경우, 즉 1개월 이상 연체를 해버리면요. 그 우편 간서 쪽에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번은 O고요. 37번은 2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에요. 그래서 1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 X. 그 다음에 38번 보시면 우체국과 이용계약을 맺지 않고 EMS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감액이 가능하며, 그렇죠? 이게 수시국제특급 우편요금 감액이죠. 이때 1회에 100만 원을 국제특급 우편요금으로 발송하는 창구 이용 조습사는 자 4%의 감액을 받는다. 요거는 수시 국제특급 우편이라 하더라도 뭡니까? 사전에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번에 자 100만 원이면 요기에 해당되네요. 4% 여기에 해당되네요. 그래서 4% 감액을 적용받는다. 맞죠? 그래서 계약 국제특급 우편 요금의 감액률을 준용하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39번, 그 다음에 40번 뭐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9번 같이 우체국과 이용계약을 맺지 않고 1회 이용금액 20만 원에 EMS 발송한다 그러면요, 특별 감액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별도 요금 감액의 적용은 없다. 왜요? 최소 30만 원. 과거에는 20만 원인데 2016년도 개정에는 30만 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생각이 나서 그대로 좀 지난번에 그렇게 출제를 한 거고요. 그래서 2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40번. 자, 뭐 키워드만 찾으면 되죠. 그래서 뭐 그제 실강 문제풀이반에서 이거 좀 쭉 다뤄봤는데 학생들이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계약기간 1년 그리고 6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그때는 1%고요. 계약기간 3년 1억이면요 그때는 2%입니다. 그래서 장기 이용자에 대한 뭐 감액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1%, 2%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 이용자 같은 경우는 EMS에 하나는 건 아니고요. 뭐 K 패키지나 한중 해상 특송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41번 X. 43번 자 20핑으로 접수하면 5%, 수출 뭐 우편물 정보나 수출 신고 번호만을 제공한 경우는 2%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5%, 2%. 그래서 지금 뭐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은 어느 정도 이제 지금 공부가 좀 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좀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실제 이제 실강반에서 이렇게 쭉 진도를 이렇게 나가 보면 웬만한 분들은 이제 다 뭐 저같이 계속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계속 따라 잘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게 조금 뭐 힘들거나 빠르거나 그러신 분들은 그 옆에 기본 교재 옆에다 갖다 두고 계속 그걸 갖다 점검하시면서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풀이만으로 점수 맞출 거야 라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라도 잠깐 이제 기본 교재라든지 아니면 해설지라든지 그런 걸 계속 참조하시면서 좀 점검을 하시면서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43번 보시면 자 EMS 우편물의 경우 접수 비용 절감이나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감액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건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44번 보시면 국제특급 우편 요금 감액 제도에서 계약 기간이 1년 초과, 그 다음에 이용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요거는 1%의 특별 감액률 적용되죠.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 자, 이거 20핑으로 접수하는 경우는 5%죠. 그러면 감액률이 더 큰 것은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돼야 되겠네요. 후자.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번 보시면 자 EMS 특별협정을 맺은 국가 중 중1싱이죠. 중1싱. 그렇죠. 싱가포르 이렇게 됩니다. 그때 15% 특별 감액률 적용된다. 그다음 46번 미국, 호주, 홍콩 등의 국가로 K패킷을 이용하는 경우 종류에 관계없이 3%의 특별 감액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되는데 K패킷에 여러분들 특별 감액 적용받으려면요. 그렇죠. K패킷 라이트를 이용해야 되고요. 이때는 5%의 감액률 적용을 받습니다. 두 개가 틀렸고요. 다음 48번 보시면 장기 이용자의 경우 계약 기간 중 1년 이상의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특별 감액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 우리 아까 1년, 3년, 뭐 600만 원, 1억이시죠. 그때 직전 이용 그 계약 중에 계약 기간 중에 자, 6개월 이상의 이용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이 아니라 6월 이상에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49번은 뭐 이거는 그냥 객관식 문제에 사이산단 문제를 갖다가 그냥 지문을 시킨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금액 쭉 계산하면 되죠. 3년 초과 1억 원 이상이면 2%. 다음 B번 20핑 접수 5%. EMS 특별협정을 맺었는데 태국, 대인, 말태에서 태국은 15가 아니라 5%죠. 그다음 캐피길 라이트 5%. 그래서 다 더하면 17%.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접수 비용 절감을 해서 20행 접수한 경우 감액되는 경우는 EMS에 한한다. 그래서 우리 장기 이용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봤지만 KPKC나 그 한중 해상 특송 EMS 다 됐지만 우리 접수 비용 절감을 해서 20행 접수한 경우는 EMS에 한한다. 그래서 요 새로 이번에 표가 교차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표 관련해서 한번 좀 그래도 점검하시라고 냈던 지문이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또 각종 청구제도 하겠습니다.